굉장히 친숙하면서 관광도 많이 가는 지역이죠. 아세안,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여기가 국내 총생산은 약 4조 달러 정도 되고요. 세계 한 5위 경제. 에이, 그거 옛날 얘기고 진짜 많이 발전해 있고 많이 달라졌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아세안은 글로벌 성장의 축이다. 가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격전지입니다. 부산시와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시티. 통상을 보면 돈이 보인다. 통상이 머니. 안녕하세요. 통상이 머니의 권순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남미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전에는 서남아시아도 보고 일본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어느 지역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하면서 관광도 많이 가는 지역이죠. 아세안,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동남아시아 지역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래서 올해 여름에는 베트남 여행을 가족들과 함께 다녀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같은 10개국으로 이루어진 지역이 아세안 지역인데요. 여기가 국내 총생산은 약 4조 달러 정도 되고요. 세계 한 5위 경제권 정도가 됩니다. 연평균 경제 성장률도 한 4에서 5% 정도 되고 젊은 인구도 많아서 앞으로의 성장세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한국과도 굉장히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함께할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세안 지역과 어떤 협력들을 나누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서 아세안 지역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세종연구소의 최윤정 수석 연구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세안 지역과는 어떤 인연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세안이요. 마침 지금 우리나라가 금년에 에이펙 의장국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10월 말에 경주에서 아세안 정상회의를 지금 이제 개최하려고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아세안의 그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인재를 처음 만난 것이 에이펙 정상회의 때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에이펙 요 회원국들의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청년 리더십 선언문 같은 것들을 작성을 했는데 그 계기에 제가 아세안에 있는 청년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굉장히 옆에서 가까이 보면서 관심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세안 지역이라 그러면은 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때는 뭐 과거의 한국 같은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는데 실제로 아세안과 그 교류를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에이, 그거 옛날 얘기고 진짜 많이 발전해 있고 많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던데 실제로 박사님 보시기에도 좀 많이 달라졌죠? 우리 이미지 속에 있는 동남아하고는 많이 다르죠?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그 이미지 속의 동남아가 아직 남아있는 지역도 있고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빠른 고속성장을 하는 나라도 있어서요. 아세안은 예를 들어서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불이 되지 않는 나라들, 예. 네, 뭐 캄보디아, 미얀마 이런 나라들이 있는 반면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소득이 8만 불이 넘잖아요.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이 있고, 뭐 기자님 이제 여름에 베트남 가실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예. 베트남 갈 때마다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왜 외국인들이 한강에 왔을 때 한강의 기적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베트남에 갈 때마다 야, 이렇게 빨리 발전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갈 때마다 새롭고 변화되는 모습에 되게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정말 친숙한 게 저도 이번에 올해 가보려고 그러는 데가 경기도 다낭시라고 한국하고 굉장히 저도 친숙한, 다녀왔습니다. 네. 굉장히 친숙한 지역인데 사실 아세안 지역은 그 정책적인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도 굉장히 가까운 지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 외교 관계로 따지더라도 뭐 제가 그 단계를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제일 높은 단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산업 쪽을 주로 취재를 하는데 아세안하고 관련이 없는 기업들이 정말 있기는 한가 싶을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아세안과는 교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세안에 진출한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이 한 5,000개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거에 한 절반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이미 기업들도 아세안과의 교류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이미 그 통상적인 관계도 제일 높은 단계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게 많이 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동남아시아 지역 아세안 국가들과 어떤 협력을 더 맺을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는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 더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랑 아세안 간의 교역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 2024년 기준으로는 한국과 아세안의 무역 규모가 1,600억 달러, 우리나라 세 번째의 무역 해상 지역이지요.
그리고 아세안은 그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공급망의 허브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기업 중에 아세안과 관련 없는 기업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죠. 많은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아세안과 어떤 식으로든 엮여서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데요. 한국과는 구체적으로 약간 그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가치사슬의 전방과 후방에서 모두 다 끈끈하게 엮여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과 미국의 이 집중된 무역의 의존도 이것들을 조금 다변화시키면서 우리나라가 이 지역에서의 공급망을 어떻게 회복적으로 탄력적인 공급망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파트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시장에서의 중요성도 있는데 이거를 넘어서 사실은 아세안은 우리나라가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아세안이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예. 제46차 아세안 정상회의를 했고 그때 쿠알라룸푸르 선언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아세안은 글로벌 성장의 축이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녹색 경제, 청년과 사회 연대, 글로벌 공급망 연계 이렇게 15개의 핵심 과제를 얘기하게 됐는데 예. 이런 핵심 과제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전략 산업 그리고 우리의 정책 방향과도 궤를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아세안의 중요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규범적 측면입니다. 규범적 측면. 네. 아세안은 그 WTO에 기반한 다자적 무역 질서를 지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 플랫폼이고요. 예. 지역이죠. 그리고 실제로 다른 국가, 지역과의 경제 협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시 개방성과 규범을 중시하는 개방형 통상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세안과는 G2 중심의 블록화에 대응하는 규범 기반 연대를 같이 추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십, 규반을 만들어 나가는 공동의 파트너십을 맺는 또 그런 중요성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세안과 통상협력을 한다는 것은 경제 안보를 챙기고 어떤 구조적인 성장의 어떤 그런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전략적인 핵심 파트너를 만든다라는 의미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지금 미중 중심의 무역 구조에서 좀 공급망을 좀 다변화해야 된다 이런 니즈들이 좀 워낙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가 워낙 강해지다 보니까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뭐 차이나 플러스 원 그러니까 중국 외에 다른 지역으로의 공급망을 다변화시키는 것들에 대한 고민은 우리나라만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글로벌 회사들도 대부분 좀 그 중국 플러스 원으로 어디를 갈 것인가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세안을 좀 떠오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생각해 보면은 뭐 태국이라든지 베트남 같은 데는 뭐 전자나 자동차 이런 거 좀 많이 나가 있는 것 같고, 인도네시아는 이제 광물 자원을 비롯해서 뭐 배터리라든지 뭐 니켈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많이 나가 있는 것 같고, 그 싱가포르는 뭐 전통적으로 금융이라든지 물류라든지 이런 허브 역할들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도 이렇게 취재를 하다 보면 아 우리하고 되게 가깝구나라고 생각을 하다 막상 그쪽 취재해 보면 의외로 경쟁이 치열한데 여기랑 친해지기 위해서 다른 나라 기업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고 있는데 라는 것들을 좀 새롭게 발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아세안 내에서 우리나라라는 나라의 입지가 어떤지, 그리고 이제 그 나라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인상으로 좀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세안은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 소비 시장의 거점으로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기업들이 가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격전지입니다. 그래서 알타시아라는 용어도 있잖아요. 알타시아? 네. 중국을 대체하는 그 14개의 대체 시장이다라는 뜻으로 알타시아라는 얘기를 하는데, 얼터너티브. 근데 이제 거기에 대표적인 나라들이 당연히 아세안이고요. 예. 그 중에서도 더 좁혀서 꼽아보라고 한다면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정도가 되겠죠. 예. 실제로 이 나라들에는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겹겹이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는 중층적인 네트워크를 조성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아시는 삼성전자, 예. 현대자동차,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기업들은 현지의 R&D, 제조, 수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지를 만드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통합형 생산 거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즈니스를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5,000개 기업 정도 나갔다고 했는데 실제로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의 3대 해외 직접 투자 대상지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국 기업 입장에서 탈중국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장이면서 동시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규범을 같이 지킬 수 있는 그런 아주 든든한 파트너로 아세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같은 이 진화하는 것을 그러면 좀 더 발전시키고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인지 세 가지 조금 실천적인 쪽으로 한번 바라보면요. 예. 제가 왜 좀 전에 통합형 생산 거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세안이 한국과 지역 가치사슬을 활성화해서 공급망의 회복 탄력성을 갖는 것, 즉 아세안 자체에서 가장 효율적인 입지의 생산 거점을 두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그 지역 가치 사슬을 활성화하는 그런 전략을 조금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경우에는 공급망의 탄력성,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고 수출 규제에서부터 비롯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현지화 전략을 고도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세안을 생산 기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에 있는 기업들과 소재, 부품, 장비 차원에서 수직 연계를 좀 더 강화한다든지 예. 디지털과 에너지 전환 쪽으로 협력을 확대한다든지 아까 우리 그 대기업들이 하는 것처럼 R&D를 비롯해서 생산의 전 주기적으로 협력 관계를 맺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좀 더 협력을 공고화해서 공생형 산업 생태계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세안과 이제 최고 수준의 협력 대상이 됐는데 그 외에도 우리는 아세안과 FTA도 체결했고요. RCEP도 같이 하고 있고 어떻게 될지 운명은 알 수 없습니다만 인도-패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 IPF에도 같이 들어가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제도적 틀을 가지고 있으니 이 틀을 최대한 활용해서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이런 새로운 이슈에서의 협력을 제도적 기반하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좀 강화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취재하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 아세안 국가들이 한국을 대할 때 사실 이렇게 영미권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예전에 좀 약간 패권 국가들 있잖아요. 거기랑 협력할 때는 나중에 우리가 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한국은 사실 남을 침략하거나 그런 나라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다 보니까 훨씬 더 좀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문화적으로 보더라도 베트남 가면은 국민 음료가 땡땡 햇살 이런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사상에 초코파이 올려놓고 그런 얘기들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제가 사실 이전에 그 프랜차이즈 1위가 롯데리아라는 얘기를 듣고서 최근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순위는 좀 밀렸는데 1위가 삼겹살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고기하우스. 그러니까 영어로 고기. 그것도 저는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긴 좋아하나 보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는데 K푸드라든지 K뷰티, K콘텐츠 같은 한류 인기 많다는 건 우리가 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것 같고 또 이거 외에도 우리가 경제 협력을 함께 할 수 있는 산업 분야는 좀 어디가 있을까요? 아주 많죠. 아주 많습니다만 지금 이제 우리 소비재나 한류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으니 저는 조금 더 이제 산업 측면에서 좀 딱딱한 분야인데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방위 산업, 에너지 전환, 그리고 인프라와 스마트 시티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위 산업, 에너지 전환, 인프라와 스마트 시티 포함한 인프라. 그게 이제 아까 한국은 안심할 수 있다. 그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방위 산업 같은 경우에 한국은 신뢰할 수 있지만 또한 기술력도 겸비를 한 나라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필리핀에 FA-50 전투기 수출도 했고요. 인도네시아랑은 KF-21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다 더해서 이제 한 아세안 방산협력 MOU도 체결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아세안과 같이 어떤 그 공동 훈련도 할 수 있고 정비 지원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R&D도 할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협력의 범위들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에너지 분야로 넘어와서는 여기서 또 협력할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상당수의 아세안 국가들이 2050 또는 이제 2060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내 이제 재생 에너지, 수소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같은 이런 친환경 에너지 수요가 급증을 하는데 자생적으로 생산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동 사업을 같이 한다든지 외부의 협력 파트너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국은 이 에너지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중간 기술, 즉 탄소 중립 사회로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수적인 기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세안에 맞춤형 기술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인프라와 스마트 시티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의 아세안의 수요도 매우 많습니다.
아세안이 이제 매년 인프라 수요가 한 1,000억 불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다가 아세안은 스마트 시티 네트워크라고 해서 스마트 시티를 확충하는 사업에도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측면에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한 관심과 협력의 수요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공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민관 협력 모델이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고요. 예. 이런 그 스마트 시티를 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기술도 갖고 있고, 실제로 부산시와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시티를 계획하고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이런 어떤 굉장히 성공적인 모범 사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실증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파트너가 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그 디지털 기반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AI 기술에 기반한 뭐 도시 안전, 예. 친환경 교통망, 기후 적응형 인프라, 이렇게 복합적인 솔루션까지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세안 입장에서는 한국이 유망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또 디지털 경제 분야도 이제 아세안과 협력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 보이는데, 아세안 디지털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 이 부분도 좀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이렇게 그 아세안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전문가 및 저명 인사 그룹의 회의를 공동 의장 자격으로 참여를 했고, 이때 우리 한국이 디지털 시대의 위기에 함께 대응하고 기회를 같이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로 디지털 안보 전략을 제안했는데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굉장히 폭넓은 그런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유는 뭐냐면 데이터 이동, 개인정보 보호의 그 사이에 어딘가의 균형, 예. 그리고 AI 알고리즘의 투명성, 예를 들면 그다음에 국경 간의 디지털 서비스에 어떻게 과세를 할 것이냐,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규범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그 데파에서 말씀하신 그런 핵심 의제들이 있는데, 그 의제들에 대해서 한국이 아세안과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이 규범의 정합성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어떤 공동의 플랫폼을 만들고, 이러한 제도와 노력들이 저는 상당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협력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같이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아세안 국가들이 이제 수요가 많은 것이 디지털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를 확충한다든지, 디지털 ID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이제 사이버 안보 수사 역량을 제고한다든지, 이런 아주 구체적인 협력의 수요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하면서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논의를 병행한다면 굉장히 효과가 더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아세안과의 디지털 파트너십을 더 공고하게, 더 폭넓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아까 왜 기자님께서 아세안에 정말 여러 스펙트럼의 국가들이 있다는 얘기를 나눴잖아요. 예.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파트너십을 같이 가져가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그 K-한류, 예. 어떤 문화적인 측면,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적용을 해서 제도와 문화적 측면을 포괄하는 포용적 디지털 파트너십, 이렇게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을 가져가면 더 효과가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디지털 세상은 사실 이렇게 장벽이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사이버 안보와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디지털 아이디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센터 인프라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이렇게 디지털 세계에도 무역 장벽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조해 나가면서 맞춘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새로운 방식의 디지털 세상의 질서 속에서 그런 협력 관계를 좀 공고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면은 저런 얘기도 좀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에는 수력 발전소가 많아가지고 여기에 좀 재생에너지를 구하기가 편해서 우리나라 공장들이 많이 간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그쪽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녹색 성장 분야의 기술력들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그 친환경 산업 분야에서도 이 아세안 국가들과 탄소 감축을 목표로 해서 함께 해 나갈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아세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세안이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고요. 이유는 이거인 것 같아요. 아세안이 기술, 재정, 제도 이 전반을 아우르는 전 주기적 파트너로 한국을 굉장히 유망한 협력 파트너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일단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 예. 한국 입장에서는 아세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녹색 거버넌스라든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인재 양성, 금융 협력, 금융 조달, 데이터 기반한 어떤 정책의 설계,
이 같은 전 주기적인 협력 구조를 갖는 이런 것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아세안은 2050년까지 예.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31%까지 늘리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요. 예. 그러려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 프로젝트도 해야 되고 외부와의 협력도 해야 되고 그런데 한국이 갖고 있는 기술들 예를 들어서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저장 장치, 수소 혼소 발전 이런 필요한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아세안과는 맞춤형 기술 협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도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세안은 지속 가능한 금융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아세안 텍소노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은 이미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고 있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아세안의 탄소 시장 구축, 그다음에 제도적 기반 마련 이런 데 기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구체적으로 보면은 AI에 기반한 기후 경보 전환 시스템 이런 것들도 같이 만들면서 역량을 같이 강화하는 그런 파트너가 될 수도 있겠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재생에너지 기반이 우리나라에서는 입지가 조금 약하긴 하지만 아세안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생산했다 그랬을 때 거기에 그 재생에너지 옆에 뭐 ESS 같은 걸 같이 든다거나 아니면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협력하는 부분들은 정말 그 아세안과 한국이 잘 조합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막 새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또 이제 새 정부가 아세안과 이제 지속 가능한 경제 협력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정책이 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경제 협력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한국과 양측 서로 간의 어떤 전략적 필요성에 기반한 그런 굉장히 구조적인 그런 협력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경제 안보인데요. 예. 경제 안보 전반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어떤 상설 고위급 협의체를 만든다든지 또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것들을 뭐 조금 더 높은 플랫폼의 단계로 격상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들을 고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기존에는 한 아세안 경제 장관 회의라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서 뭐 공급망, 기술 표준, 전략 물자 관리 이런 경제 안보에 관련된 것들을 조금 더 긴밀하게 정기적으로 다루는 그런 고위급 플랫폼으로 확대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아세안 공동 비전 2045라고 아세안이 이제 2025년에 다음 20년을 바라보면서 비전을 선언했는데요. 여기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기후 대응, 디지털 전환, 포용성 이런 것들을 핵심 가치로 이제 추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에 부응해서 우리나라도 기후협력 특별기금을 만든다든지 AI 기반의 조기경보, 스마트 농업 플랫폼 이런 것들을 만들 수도 있겠고요. 탄소 시장 연계 협정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노력은 아세안이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 우리 아까 얘기했던 DEFA, 또 AOIP 이런 핵심적인 정책들의 의제와 연결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실행력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제도적 기반, 재정적 기반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어떤 협력의 토대가 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안과의 협력은 결국은 그래서 미래를 공동으로 살게 한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구조적인 협력의 전략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한 아세안 2045 비전 이런 공동의 구상을 만들어서요. 아세안과 한국이 정책의 로드맵, 그다음에 단계적 제도 정비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아세안이라는 지역을 생각했을 때 경제협력을 우리의 생산기지 이런 정도로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세안 국가들이 대체로 좀 중립적인 외교 노선을 가지고 있고 다자무역주의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단순히 생산기지로 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그 정치사회 외교적인 부분들에서도 좀 최상의 파트너 조건을 가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아세안들과 더 협력을 해서 진짜 막 2배, 3배 함께 더 잘 되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최고의 파트너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오늘 통상이머니에서는 아세안 지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통상 경제 관련한 이야기 알차게 준비할 예정이고요. 통상이머니 보시고서 구독,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세안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최은정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